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2살의 오숙자 여사님입니다. 아들의 결혼식 날, 그녀는 하객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아들 부부에게 신혼집으로 아파트 한 채를 명예에 이전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을 바쳐 모은 가장 소중한 자산이자 아들의 결혼을 향한 가장 진심 어린 축복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람 보는 눈을 믿었습니다. 며느리는 상냥하고 효심이 깊었으며 모든 것이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명예 이전 당일 아침 그녀의 휴대폰으로 메시지 한 통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 메시지는 결혼식 당일 촬영을 맡았던 사진작가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여사님, 며느님에 관한 비밀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짧은 몇 마디 문장과 함께 첨부된 영상 하나. 그것은 그녀의 평온했던 세상을 산산조각 내버린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소란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단지 몸이 갑자기 좋지 않다는 핑계로 명예 이전을 잠시 미뤘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그녀는 조용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실타래를 풀듯 하나하나 파헤친 끝에 본인조차 믿기 힘든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이 결혼 뒤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오숙자 올해 62입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공무원 생활을 하며 철밥통이라 불리는 직장에서 홀로 아들 민호를 키웠습니다. 입을 것 먹을 것을 아껴가며 악착같이 살았지요. 이제 은퇴를 하고 나니 제 가장 큰 소원은 그저 민호가 좋은 짝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평온하게 사는 것을 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기쁜 날입니다. 바로 아들 민호의 결혼식 날이니까요. 결혼식은 성대했고 품위가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 서 있는 민호와 그 곁에 서 있는 아름답고 온화한 신부 지혜를 바라보며 저는 가슴 벅찬 위로를 받았습니다. 지혜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참 속이 깊은 아이 같았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처럼 제멋대로 구는 법 없이 싹싹하고 말도 참 예쁘게 했지요. 시어머니가 될 저에게도 깍듯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에서 가정의 따뜻함이 그립다던 그 아이의 말에 제 가슴이 얼마나 시리고 아팠는지 모릅니다. 저는 진심으로 지혜를 제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신혼부부가 짐없이 출발할 수 있도록 저는 예전부터 민호에게 말해두었습니다. 시내 중심계에 있는 예전에 월세를 놓던 제 명의의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넘겨주겠다고요. 결혼식 사회자가 이 사실을 깜짝 발표하자 하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지혜는 그 자리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제 두 손을 꼭 잡고 말했죠.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꼭 효도하고 민호 씨랑 잘 살게요. 어머니가 힘들게 지키신 집인 거 알아요. 절대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등을 토닥이며 웃어주었습니다. 집보다 사람이 중요한 거야. 그 순간 저는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생김새도 단아하고 언행도 올바른 며느리를 얻었으니 이제 여한이 없다고 생각했죠. 우리는 결혼식 3일 뒤에 등기소를 찾아가 명예 이전을 마무리 짓기로 약속했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 집안은 여전히 잔칫집 분위기였습니다. 거실에는 친척과 지인들이 보내온 선물 상자가 가득했고 저는 하루 종일 감사 전화를 돌리느라 바빴지만 피곤한 줄도 몰랐습니다. 지혜는 일찌감치 집에 와서 익숙한 솜씨로 팔을 걷어붙이고 집안 정리를 도왔습니다. 어머니, 어제 하루 종일 고생하셨잖아요. 오늘은 푹 쉬세요. 이건 제가 다 할게요. 분주하게 움직이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우리 민호가 정말 복덩이를 맞이했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금고에서 인감증명서와 등기필증을 꺼내 거실 서랍장에
여보, 민호가 결혼했어. 며느리가 참 착해. 당신도 이제 마음 놓아요. 모든 것이 순조로웠고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명예 이전을 하러 가기로 한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옷장에서 외출복을 꺼내려는데 휴대폰이 띠링하고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고 프로필 사진은 카메라를 든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짧았습니다. 이민호 신랑님, 어머니 오숙자 여사님 맞으신가요? 저는 결혼식 스냅 사진을 찍었던 김 작가라고 합니다. 무례를 무릅쓰고 연락드립니다. 며느님에 관해 우연히 알게 된 비밀이 있는데 여사님께서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사진 작가가 말하는 며느리의 비밀이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답장을 하기도 전에 김 작가는 두 번째 메시지로 짧은 영상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컴퓨터 모니터를 휴대폰으로 다시 찍은 듯한 영상이었습니다. 여사님, 어제 피로연 때 하객들의 자연스러운 표정을 담으려고 연회장 구석 창가 쪽에 보조 카메라를 켜뒀었습니다. 원래는 안 쓰는 영상인데 정리하다가 우연히 이 장면이 녹화된 걸 발견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지혜는 왼손으로 휴대폰을 귀에 대고 오른손으로는 드레스 자락을 누른 채 창밖을 보며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카메라가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겠지요. 그녀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걱정 마! 그 늙은이 나한테 완전히 넘어왔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지혜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파트명에 넘어오면 적당한 때 봐서 처분할 거야. 심장이 옥죄어오고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쪽 보험이랑 투자 계약서도 다 준비됐지. 수익금 배분은 약속대로야. 이런 한 푼도 깎으면 안 돼. 나도 여기서 연기하느라 죽을 맛이니까 나중에 뒤처리나 확실히 해줘. 저는 황급히 영상을 껐습니다. 온몸에 신경이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 보험, 투자, 계약서 배분. 결혼식장에서 수줍게 웃으며 어머니 팥죽 좀 더 드세요. 라며 살갑게 굴던 그 아이가 뒤에서는 저를 늙은이라 부르고 집을 팔아치울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옷장 앞에 서 있는 제 발밑이 마치 살얼음 판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떨리는 무릎을 두 손으로 꽉 눌렀습니다. 억지로라도 침착해야 했습니다. 몇 초 뒤 저는 김 작가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영상 잘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저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지만 원본 파일은 꼭 보관해 주십시오. 김 작가는 알겠습니다, 여사님. 조심하세요.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의자에 앉아 아들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오늘 갑자기 어지럼증이 심해서 몸이 좀 안 좋구나. 오늘 등기소 가는 건 며칠 미루자. 집에서 좀 쉬어야겠어. 너희도 오지 말고 연락 기다려라. 전송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 전원을 껐습니다. 그러자 기이할 정도의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울고 싶지도 소리 지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의문만이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저 여자가 어떻게 우리 집에 들어온 걸까? 다음날 아침 6시 30분. 저는 평소처럼 운동복을 입고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은퇴 후 10년 가까이 지켜온 습관이었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이면 어김없이 나와 에어로빅이나 걷기 운동을 하고 공원 사람들과 인사를 나눈 뒤 따뜻한 두유 한 잔을 사들고 귀가하곤 했지요. 하지만 오늘 공기는 유난히 찼습니다. 날씨 탓이 아니라 제 마음 탓이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그 영상이 끊임없이 재생되었습니다. 차가운 말투 계산적인 단어들, 그리고 늙은이라는 비수 같은 단어, 아직은 판을 엎을 때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했고 놈들의 다음 수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놈들의 다음 수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공원 산책로를 3바퀴쯤 돌았을 때 등 뒤에서 익숙하고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뒤를 돌아보니 민호가 청재키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짜증과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녀석은 제 운동복 차림과 땀이 맺힌 이마를 번갈아 보며 뭔가를 확인하려는 듯 했습니다. 어지럼증 심해서 쉰다더니 목소리는 낮았지만 억누른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어제 아침엔 핑 돌더니 오후 되니까 좀 낫더구나. 그럼 전화를 줬어야지. 민호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엄마 평소에 신용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 근데 왜 갑자기 약속을 어겨? 지혜는 어제 하루 종일 휴가 쓰고 엄마 기다렸어. 법무사 사무실에서도 서류 준비 다 됐다고 연락 왔는데 우리만 바보 됐잖아. 저는 대꾸하지 않고 벤치로 가서 앉았습니다. 민호가 따라와서 따지듯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생각할 게 더 있다는 거야? 아니, 집 준다고 약속했잖아. 결혼식 때 사람들 앞에서 다 얘기해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하면 우리 꼴이 뭐가 돼. 저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기쁜 마음으로 주겠다고 했지. 하지만 기쁜 마음이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줘야 한다는 법은 없어. 그 집 내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고 우리 부부가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한 거야. 내가 며칠 더 고민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니. 민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예전엔 안 그랬잖아. 한번 뱉은 말은 꼭 지켰는데 왜 이렇게 오락가락해? 저는 낯선 사람을 보듯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제 손으로 키운 자식이지만 저에게 이렇게 말대꾸하며 대드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입을 다물더니 씹어뱉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어차피 그 집 나중에 저한테 물려주신다면서요. 혹시 아까워서 그래요. 지혜한테 주는 게 아까운 거예요. 녀석이 한숨을 쉬며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엄마 혼자 고생해서 키워주신 거 알아요. 근데 그렇다고 모든 걸 엄마 손에 쥐고 있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은퇴도 하셨고 노후 걱정도 없으면서 왜 자식들 좀 편하게 사는 꼴을 못 봐요. 참다 못해 한마디 물었습니다. 넌 내가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니? 민호는 대답 대신 등을 돌렸습니다. 주기 싫으면 관두세요. 괜히 사람 희망 고문하지 말고. 녀석은 뒤도 안 돌아보고 공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멀어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이기적이라니요?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헌신적인 어머니라고 자부한 적은 없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아들이 저를 저렇게 바라볼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진실을 말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결혼 뒤에 숨겨진 검은 그림자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으니까요. 여기서 감정에 휘둘려 무너지면 안 됩니다. 저는 소매로 눈가를 훔치고 차가운 돌바닥을 응시했습니다.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다. 심지어 아들까지도. 그 생각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옛 동창인 초의 반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 생활 30년 넘게 강력계 형사로 일하다 2년 전 은퇴한 친구입니다. 평소라면 안부나 물었겠지만 이번엔 제 목소리부터 달랐습니다. 최 반장 부탁이 하나 있어. 자세히 말 못하지만 입 무겁고 일 처리 깔끔한 사립탐정이나 흥신소 사람 좀 소개해줘. 눈치 빠른 친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반나절만 기다려. 알아봐 줄게. 다음 날 오후 초의 반장의 소개로 서울역 뒤편의 오래된 다방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낡은 가죽 재킷에 금태 안경을 쓴 남자였습니다. 신문을 보며 블랙커피를 마시고 있던 그는 강 실장이라고 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강 실장이 물었습니다. 차 한잔 하시죠?
저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밀었습니다. 결혼식 날 지혜와 민호가 건배하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여자 제 며느리 이지혜입니다. 저는 이 아이에게 숨겨진 공범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어요. 사기나 금전적인 덫을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연락한 사람, 만나는 사람 돈의 흐름 전부 파악해 주세요. 강 실장은 사진을 힐끗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한 바퀴 훑어보죠. 빠르면 3일 안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3일 동안 저는 죽은 듯이 지냈습니다. 공원에도 나가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요. 아들도 며느리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마 제가 마음을 돌리길 기다리고 있었겠죠. 4일째 되던 날 오후 강 실장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카페에서 뵙죠? 사진 나왔습니다. 다시 그 다방 창가 자리. 강 실장이 누런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봉투를 열자 현상된 컬러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배경은 강남의 어느 백화점 근처 골목 카페였습니다. 사진 속에서 지혜는 창가에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말끔한 정장을 입은 40대 남자가 있었습니다. 하얀 피부에 올백머리를 한 꽤 자신만만해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이 남자 누구죠? 아직 신원 파악 중입니다만 며느님이 결혼하고 나서 벌써 3번이나 만났더군요. 장소는 매번 바뀌는데 시간은 항상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입니다. 평범한 친구 사이로는 안 보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즉답을 피했지만 짐작가는 바가 있었습니다. 전화 통화에서 파트너라고 했던 그놈일 겁니다. 어쩌면 내연남일 수도 있겠죠. 이 둘은 한 통속이 되어 꽃뱀과 제비처럼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미인계로 내 아들을 홀리고 하나는 밖에서 작전을 짜서 내 재산을 노리는 것이죠. 저는 사진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 남자 샅샅이 뒤져주세요. 이 결혼 처음부터 끝까지 저놈들이 짠 각본 같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행에 들러 제 연금 계좌의 인터넷 뱅킹 한도를 없애고 입출금 알림도 문자 대신 우편 통지서로만 받도록 바꿨습니다. 은행 문을 나섰는데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놈들은 제가 방역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꿈에도 모를 겁니다. 그 후 며칠간 아들은 연락이 없었고 며느리의 전화는 제가 대충 둘러대며 피했습니다. 그러다 일요일 저녁 부엌에서 당근을 썰고 있는데 현관 도어록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민호와 지혜가 들어왔습니다. 과일 바구니와 보온통을 들고서요. 지혜는 특유의 그 해맑고 무해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며칠 동안 연락도 안 되시고 걱정돼서요. 몸은 좀 어떠세요? 그녀는 웃으며 짐을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들어와 수저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물기를 닦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민호가 소파에 앉으며 머쓱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며칠 전에 공원에서 제가 말이 심했어요. 먼저 사과를 해오더군요. 저는 묵묵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때 지혜가 부엌에서 국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제가 토종 닭으로 3시간 동안 푹 고운 삼계탕이에요. 국물 먼저 좀 드셔보세요. 국물을 한 모금 떠먹었습니다. 온도는 적당했고 간도 딱 맞았습니다. 이 아이는 늘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것이지요. 지혜가 제 옆에 앉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했는데요. 아파트 문제로 어머니가 불안해하신다면 명예 이전 안 해주셔도 돼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은 어머니 노후 대책이잖아요. 저희는 아직 젊으니까 천천히 돈 모아서 시작하면 돼요. 처음부터 어머니한테 기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민호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네, 엄마. 우리 상해 끝냈어요. 부담 갖지 마세요. 빈틈 하나 없는 완벽한 멘트였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세상에 이런 효부 효자가 없다고 하겠지만 저는 속지 않습니다. 이건 또 다른 함정을 위한 포석일 테니까요. 제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정 그렇게 말하니 나도 한결 마음이 놓이는구나.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 지혜가 가방에서 고급스러운 팜플렛 책자를 하나 꺼냈습니다. 어머니, 예전엔 돈 생기면 다 정기예금에 넣으셨잖아요. 근데 요즘 금리가 너무 낮아서요. 제 친구 중에 자산관리 회사 다니는 애가 있는데 최근에 VIP 전용 상품이 나왔대요. 이건 일반 고객은 가입 못하는 내부용이래요. 그녀가 페이지를 넘기자 수익 보장, 연 수익률 예시 같은 문구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시니어 고객들을 위해 나온 상품인데 원금 보장의 연 수익률이 무려 15%래요. 1년 만기 채우면 원금은 전액 돌려주고 이자는 매달 들어온대요. 세금 혜택도 있고요. 지혜의 눈빛이 반짝거렸습니다. 어머니 여윳돈 은행에 그냥 묵혀두기 아깝잖아요. 이건 주식처럼 위험한 것이자 우감한 거 아니고 확정금리형이라서 안전해요. 어머니가 관심 있으시면 제가 친구한테 부탁해서 내부 TO 하나 잡아드릴게요. 저는 웃었습니다. 즐거워서가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 나오는 헛웃음이었죠. 그 친구 이름이 뭐니? 아, 박지훈이라고. 제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부산 내려가서 대학 나왔다가 최근에 서울로 발령받았는데 사람 정말 진국이에요. 저는 표정 변화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놈들은 작전을 바꾼 겁니다. 집을 뺏는 게 어려워지니 이제 현금을 노리는 쪽으로요. 이거 최소 투자금이 얼마니? 3천만 원부터 냈대. 많이 넣을수록 배당이 좋아요. 어머니 부담스러우시면 그냥 설명만 들어보세요. 정말 괜찮은 상품이라서요. 저는 팜플렛을 훑어보았습니다. ISO 금융 리스크 관리 대상 수상, 글로벌 프라이빗 뱅킹, 연합 인증. 그럴싸한 말들로 포장된 덫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이거 내가 좀 가지고 있으면서 읽어봐도 될까? 그럼요. 천천히 보세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시고요. 지훈 씨한테 제가 잘 말해둘게요. 지혜는 성공했다는 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눈을 보며 저는 영상 속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이런 한 푼도 깎으면 안 돼. 아파트는 미끼였고 집을 포기하는 척하며 제 죄책감을 자극한 뒤 더 전문적이고 달콤해 보이는 이 가짜 투자 상품으로 제 노후 자금을 몽땅 쓸어 담으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이건 단순 사기가 아니라 독거노인을 노린 치밀한 가족 사칭 사기극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바보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이틀에 한 번꼴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생각 좀 해보셨어요? 지훈 씨가 마감 임박했다고 해서요. 저는 늘 같은 톤으로 답했습니다. 더 읽어보는 중이다. 늙어서 그런지 이해가 느리네. 금융상품은 좀 무서워서. 그녀는 친절하게 답했습니다. 급하지 않아요, 어머니. 천천히 생각하세요. 필요하면 지훈 씨가 직접 가서 설명해 드릴 수도 있어요. 물론 그 박지훈이란 놈이 나타날 거란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급했습니다. 놈이 움직이기 전에 놈의 목덜미를 잡을 증거를 찾아야 했으니까요. 저는 다시 강 실장에게 연락해 그 팜플렛을 보냈습니다. 이 상품, 이 회사, 그리고 모지책, 티끌 하나까지 다 조사해 주세요. 강 실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요즘 세상에 확정 수익 15%가 어디 있습니까? 딱 봐도 유령 회사네요. 3일 뒤 저녁 강 실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찾았습니다. 제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 박지훈이란 놈 본명은 박동훈.
76년생 주소지는 인천입니다. 지난 12년 동안 가명 5개를 써서 법인을 만들었고 그중 3개는 이미 금융감독원에서 불법 유사 수신업체로 경고 때린 곳입니다. 역시나였습니다. 지금 며느님이 가져온 그 회사도 실체 없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사무실 주소 가보면 텅 비어 있을 겁니다. 허가받은 적도 없고요. 강 실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더 골 때리는 건 이놈 전과입니다. 2014년에 아주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가 보내준 옛날 신문기사, 스크랩 파일, 사랑꾼 가장한 사기꾼 노부부, 노후 자금 수억 원 꿀꺽, 흐릿한 범인 사진을 확대해 보니 그놈이 맞았습니다. 당시 28살 된 여자를 꼬드겨서 은퇴한 노부부에게 접근시킨 뒤 가짜 창업 투자 명목으로 전 재산을 뜯어낸 사건입니다. 수법이 이번이랑 판박이에요. 그 사건 결말이 어떻게 됐죠? 여자는 이용당했다는 게 참작돼서 집행유예 받았고 남자는 돈 들고 튀어서 못 잡았습니다. 피해자 할아버지는 화병으로 돌아가셨고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강 실장이 진지하게 덧붙였습니다. 여사님, 며느님도 머리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박동훈이 어떤 인간인지 모를 리가 어쩌기 없어요. 그런데도 여사님께 소개했다는 건 한패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주먹을 쥔 손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색 코트를 입고 서류 봉투를 가방에 챙겼습니다. 목적지는 경찰서였습니다. 민회계 줄 쪽지도 미리 써두었습니다. 아들아,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이 힘들 거다. 하지만 엄마는 내 인생이 남들에게 설계당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 이 쪽지를 민호의 낡은 필통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녀석이 잘 열어보지 않는 곳이죠. 현관을 나서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 실장이 보낸 이메일과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이지혜 씨, 가족 뒷조사 자료 추가로 보냅니다. 이건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은 굳혔으니까요. 걔는 나쁜 년이고 사기꾼이고 늑대입니다. 사정을 알게 되면 마음만 약해질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외벽 페인트가 다 벗겨진 낡은 4층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1층에는 요양원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 지혜가 그 건물 창밖에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낡은 티셔츠 차림 눈빛은 지칠 대로 지쳐 보였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창문 안쪽 풍경이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노인이 코에 산소줄을 끼고 침대에 누워 있었고 바로 옆 침대에는 중년 여성이 하반신을 이불로 덮은 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간결했습니다. 부 이국철 64세, 만성 신부전증 6년째 투석 중, 주 3회 통원 필요. 모 고수영 61세 3년 전 교통사고로 척추 손상 하반신 마비. 동생 이지강 36세 도박 빚으로 사채씀. 부모님이 살던 전세금까지 뺏어 들고 해외 도피. 현재 행방불명. 현재 부모님 병원비 및 간병비 매달 약 800만 원 소요. 전액 이지혜가 부담 중. 저는 현관에 우두커니 서서 멍해졌습니다. 지혜는 결혼할 때 자신을 고아라고 소개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셔서 친척집을 전전하며 컸다고요. 그 말이 너무 가여워서 제가 더 마음을 썼던 건데 자료에 따르면 부모님은 살아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 속 풍경은 지옥이었습니다. 창밖에서 병실을 바라보는 지혜의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는 꼿꼿이 서 있었지만 축 늘어진 팔은 마치 부러진 나뭇가지 같았습니다. 얼굴에는 슬픔도 눈물도 억울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삶이라는 거대한 믹서기에 갈려버린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극도의 무력감과 체념만이 감돌았습니다. 경찰서에 가져가 며느리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려던 그 증거 봉투가 갑자기 납덩이처럼 무겁고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기극은 탐욕인가 아니면 생존인가? 결국 저는 경찰서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민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에 지혜랑 같이 집으로 와라. 할 말이 있어. 딱 우리 셋만 보자. 20분도 안 되어 답장이 왔습니다. 내일 고보씨까지 갈게요. 저는 밥을 안 치고 반찬 2가지를 만들었습니다. 특별할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싸우자는 밥상도 아니었습니다. 식탁을 깨끗이 치우고 거실 소파를 밀어낸 뒤 찻상 위에 자료들을 하나씩 늘어놓았습니다. 사진, 녹음, 파일 백업본 유령 안동 특동, 작동선사던 이름의 회사 자료 박동훈의 전과 기록, 그리고 그 가짜 투자 팜플렛. 저는 자리에 앉아 초인종 소리를 기다렸습니다. 7시 정각 문이 열렸습니다. 민호는 무덤덤한 표정이었고 지혜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띠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좀 괜찮으세요? 저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아라. 밥은 나중에 먹고 얘기부터 하자. 지혜는 가방을 내려놓고 민호 옆에 앉았습니다. 2 사람은 정자세로 앉았고 저는 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녹음기를 켰습니다. 지혜야, 그동안 고생 많았다. 네가 참 싹싹하고 민호한테도 잘해서 나는 정말로 내가 며느리 복이 있다고 생각했어. 지혜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곧 평정심을 찾으려 애쓰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첫 번째 사진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카페에서 박동훈과 만나는 사진이었습니다. 이어서 한 장 한 장. 설명 없이 사진들을 펼쳤습니다. 지혜는 사진을 볼 때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팜플렛을 그 위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적막한 거실에 그녀의 목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걱정 마. 그 늙은이 나한테 완전히 넘어왔어. 처분할 거야. 이런 한 푼도 깎으면 안 돼. 녹음이 끝나고 정적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호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충격에 몸이 굳어버린 듯 했습니다. 지혜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울지도 당황해서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푹 숙이며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네가 직접 말할래? 아니면 내가 대신 말해줄까?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말할게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속여서 죄송합니다. 저 고아 아니에요. 아빠는 신부전증이라 일주일에 3번 투석하셔야 하고 엄마는 하반신 마비로 누워 계세요. 남동생이란 놈은 도박 빚만 남기고 도망갔고요. 병원비랑 빚 감당하느라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도저히 답이 없었어요. 그녀가 고개를 들고 저를 보았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저도 평범하고 착하게 살고 싶었어요. 근데 혼자서 감당하기엔 너무 벅찼어요.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과거를 쏟아냈습니다. 정말 죽고 싶을 때 박동훈을 만났어요. 처음엔 그냥 친절한 오빠인 줄 알았어요. 제 얘기 들어주고 밥 사주고. 그러다 그 사람이 말하더라고요. 세상에 지름길이 있다고. 가만히 있어도 빛이 나는 사람들한테서 조금만 가져오면 우리도 살 수 있다고. 눈물이 툭툭 떨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다 가르쳐줬어요. 어떻게 말해야 호감을 사는지, 어떻게 입어야 의심을 안 받는지, 언제 집을 포기하는 척해서 어머니 마음을 얻어야 하는지까지 전부 다 그 사람 각본이에요.
민호가 주먹을 꽉 쥐며 치을 떨었습니다. 그럼 나랑 만난 것도 처음부터 다 가짜였어. 지혜가 울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작은 의도적이었어요. 하지만 민호 씨 만나면서 정말로 좋아하게 됐어요. 당신네 집 냄새, 어머니가 끓여주는 팥죽 아침에 같이 밥 먹는 그 평범한 일상이 너무 좋아서 매일매일 행복하면서도 죄책감 때문에 미칠 것 같았어요. 당신이 순수하게 웃어줄 때마다 내가 너무 더럽게 느껴져서 엉망이 되어 우는 며느리를 보며 제 마음도 복잡해졌습니다. 분명 저를 속였고 우리 가정을 파탄낼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벼랑 끝에 몰린 가여운 영혼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거짓말을 용서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절망은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껐습니다. 지혜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다 벌 받을게요. 근데 제발 경찰에는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감옥 가면은 우리 부모님은 정말 굶어 죽어요. 제발요. 그냥 이혼하고 조용히 사라질게요. 제발 부모님만 살려주세요. 저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신고는 안 하마. 대신 조건이 있다. 그녀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너한테 박동훈이랑 대화한 녹음, 파일 문자 내역, 그리고 이중 장부 같은 거 있지? 너도 빠져나갈 구멍은 만들어 놨을 거 아니냐? 그녀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동훈이 신고해라. 네. 익명으로 경찰에 제보해 그놈 사기 수법 조직도 증거자료 다 넘겨. 너처럼 이용당하는 또 다른 여자들이 나오지 않게, 그리고 나처럼 험한 꼴 당하는 가정이 또 생기지 않게 내 손으로 끝내. 그녀는 입을 벌린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공범을 고발한다는 건 그녀에게도 큰 위험일 테니까요. 지금 그거라도 안 하겠다면 우린 더 이상 할 얘기 없다. 지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어깨를 짓누르던 거대한 짐을 내려놓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며칠 뒤 두 사람은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법원을 나오는 길 햇살은 눈부시게 좋았습니다. 지혜는 민우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웠어. 당신은 정말 좋은 여자 만날 거야. 민호는 대답 없이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조작했습니다. 띠링. 지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녀가 액정을 확인하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입금 2,100만 원. 민호 씨, 이게 뭐예요? 민호가 처음으로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위자료 아니야. 용서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앞으로는 남의 마음 이용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보라고 주는 거야. 부모님 병원비 보태고 다시는 나쁜 짓 하지 마. 우린 이걸로 끝이야. 지혜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았어. 명심할게.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게.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저와 민호는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행복도 아니었지만 거짓이 없는 깨끗한 이별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오후 거실에서 TV를 보며 껍질 깐 밤을 먹고 있었습니다.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노인 대상 수백억대 금융사기 조직 일망타진. 마스크를 쓰고 고개를 푹 숙인 채 형사들에게 끌려 나오는 남자. 저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박동훈이었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경찰은 한 달 전 접수된 결정적인 익명 제보 덕분에 조직의 실체를 파악하고 신속히 검거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방에서 나오던 민호도 그 뉴스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지혜가 약속을 지켰다는 것을요. 그녀는 죗값을 치르는 대신 마지막 양심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그녀의 불행한 운명을 바꿔줄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더 큰 괴물이 되는 것은 막은 셈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기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마지막엔 진실을 선택한 며느리, 그리고 배신감 속에서도 최소한의 자비를 베푼 아들과 어머니,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가차 없이 신고했을까요? 아니면 한 번의 기회를 주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